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상석 교수입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교재의 챕터 1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비슷한 의미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요런 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제 썼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있다가 차이를 조금 보도록 하고, 최근에는 이제 경계선이 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종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한 3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프로세서로 32빗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코아텍스라는 암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잠깐 알아보고요. 그러면 이제 동향은 조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부 ALU, 그러니까 이제 CPU의 내부 ALU하고 CU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조금 알아보고, 그다음에 메모리 구조, 기본 구조만 이제 하겠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구조를 다 파헤칠 수는 이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알아보고,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걸로 메모리, 램, 롬, EPROM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회로의 기초, 그다음에 디지털의 기초. 어쨌든 이번 장에서는 기본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나 주변의 이야기, 이런 거, 꼭 필요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프로세서라는 거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프로세스 그러면은 이제 뭐 진행하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프로세싱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말하죠.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어떤 것, 프로세서 그러면 그러면 어떤 처리하는 것, 그래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컴퓨터를 프로세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중에 가장 키가 되는 거가 이제 CPU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센트럴, 중앙에 있는 프로세싱, 중앙에 있는 프로세스를 하는 유니트다. 그래가지고 이제 CPU, 이거 약어를 따서 CP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 이제 두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애를 CPU라고 그러는데, 이 CPU를 그냥 간단하게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CPU를 보통. 그런데 보통 이제 예전에 컴퓨터들은 이제 크기가 컸죠. 컸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함에 의해 가지고 컴퓨터가 점점 그 두뇌가 점점 작아진 걸로도 충분히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아진 거를 특별히 마이크로, 이제 작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플러스 프로세서. 그래서 요걸 이제 합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시는 이제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뮤자를 써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혹은 이제 대문자로 마이크로 M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 MPU.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 여러분들 이제 이 IT 쪽에 이런 우리 이제 전자공학 혹은 IT 이런 쪽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그 약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어는 나오는 족족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뜻도 물론 알아야 되고요. 뜻을 알면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방 체크할 수가 있겠죠. MPU 그러면 마이크로 작은 프로세싱 유닛, 작은 CPU구나, 작은 컴퓨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컴퓨터, MPU. 자, 이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단 어쨌든 조그만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거 CPU,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냐?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MPU에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뭘 더했냐면은 주변 IO를 더한 거예요. 주변 IO. 그러면 IO 컨트롤러를 더한 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여기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으면 혹은 이제 MPU가 있으면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메모리 여기다 이렇게 메모리만 붙이고 뭐 중요한 뭐 큰 거 IO 인풋 아웃풋 IO 인풋 아웃풋만 이렇게 붙이면 인풋 아웃풋도 뭐 간단하죠. 키보드 마우스 뭐 디스크 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한 것만 몇 개 붙이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 프로세서 MPU만 갖고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센서도 뭐 터치 센서도 붙이고 싶고 뭐 여기다가 어, 뭐 그래픽도 붙이고 싶고 그래픽 또 뭐 통신을 하고 싶어요. 통신 UART 통신도 하고 싶고 뭐 스마트폰이랑 뭐 붙여서 왔다 갔다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또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붙이려고 보니까 뭐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만 갖고는 이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터치 센서를 붙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요거 이만큼 갖다 놓고 그래픽을 붙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 이만큼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통신을 할 수 있는 UART 통신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반도체 안에다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요 IO 원래 IO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더 해가지고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PU에다가 주변 IO 컨트롤을 하는 거를 더한 거 이게 뭐냐?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MCU.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더하기 IO 컨트롤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여태까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경향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게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생긴 이제 IC 칩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즘 나오는 칩들은 칩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붙이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기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보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제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걸 많이 붙였으니까 기능은 더
원래는 많겠죠. 근데 그 기능 말고 요 원래의 코어 속에 들어있는 진짜 배기 이걸 코어라고 그래요. 이 코어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킨 놈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어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 조금 작은 거 요거를 보통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헷갈릴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같은 곳에다가 마이크로 코어 기능을 점점 올리다 보니까 IO 기능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이렇게 IO 기능을 조금씩 빼고 혹은 약화시키고 코어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 속에 있는 원래 있는 이제 CPU의 기능이죠, 그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제 만들어졌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강화가 되면서 이 주변에 메모리나 IO를 붙일 수 있는 확장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거. 확장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메모리를 여기다가 만약에 더 갖다 붙이면 메모리가 사이즈가 큰 그런 이제 프로세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밑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런 거를 확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확장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코어 기능을 크게 하고 확장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외부에 메모리나 IO 이런 거를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뭐 주소나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어드레싱을 할 수 있게 많이 만드는 거고, 요거는 그냥 있는 것만 써. 이제 이런 뜻으로 확장이 잘 안 되는 이렇게 만든 거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이제 이 원래 책에 있는 거는 책에는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인텔 펜티엄처럼 뭐 고속 연성과 대용량 메모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책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올라갔다. 기능이 올라가고 대용량 메모리를 처리한다. 그 대신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가 있다라는 말이 이제 거의 빠졌죠. 요거는 외부 인터페이스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은 기능이 세니까 이제 보통 PC와 같은 큰 인터페이스를 할 때 많이 쓴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어쨌든 요즘에는 확장 인터페이스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럼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또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조금 더 고성능이 되다 보니까 32, 64빗 이렇게 가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제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쓰는 거 작은 거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도는 이제 연산 이 두뇌에 해당되는 거를 처리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강하고요. 연산 처리가. 컨트롤러는 연산보다는 바깥에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거, IO 제어 전용 이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PC의 메인 프로세서고 얘는 센서, 인베디드 시스템이 많이 쓰인다. 고성능이고 저성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요거 지금 요 책에서 아두이노 설계 및 코딩 DIY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제 했던 걸 여기 가져온 건데요. 요런 정도로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구분이 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냥 같이 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그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도 그러고 혼용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인베디드 시스템에 있는 거를 이제 다루거든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PC에 들어가는 건 잘 안 쓰고 이쪽에 들어가는 이런 뭐 보드에 들어가거나 제어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제 그러면 어디 들어가느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온갖 뭐 보드를 만들 때도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들어가고요. 요거는 요 조그만 거 이거 하나마다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이 돼 있을 수 있는, 물론 이것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얘가 제어를 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로 보내고, 여기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뭐 무선으로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것도 여기 있는 요 놈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그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까맣게 보이는 요거 조그만 모듈 하나에 요 동그랗게 보이는 요것들이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여러 개가 각각 여기 있는 이쪽에다가 뭐 다 보내서, 또 얘가 요 안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또 PC나 혹은 뭐 무선으로 다른 장치에 보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키트들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다 들어가게 되겠고요. 뭐 이런 큰 보드에도 CT 보드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네. 자, 그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기본적인 시스템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처음에 CPU라고 얘기를 했죠. CPU. 네, 컴퓨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CPU하고 메모리하고 버스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 요런 식의 여기 있는 요런 거 갖고 컴퓨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을 작게 만든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랬죠. MPU 혹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MPU 잘못됐네요. MPU 혹은 MCU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 MPU 중에서 이제 코어가 되는 쪽이 여기 이제 CPU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그랬고요. 센트럴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배우게 되면, 컴퓨터 구조를 배우면 가장 먼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제 CPU가 있고, 이쪽 편에 이제 요 램, 롬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이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이제 무슨 인터페이스냐면 I/O 인터페이스입니다. I/O는 인풋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아웃풋, 인풋 아웃풋 I/O가 되겠죠. 인풋 아웃풋 해서 요게 이제 I/O가 되겠죠. 주변 장치, 뭐 마우스, 키보드, 센서, 모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컴퓨터라는 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CPU하고 메모리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연결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버스다. 버스. 이걸 버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버스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버스는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을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CPU에 있는 놈이 여기서 이렇게 쫙 가서 메모리에 가서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죠. 프로그램, 내가 짠 프로그램, 혹은 여기 램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그것을 CPU가 번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뭐 여기서 가져오든지 저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CPU라는 놈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U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CPU는 이제 뭘로 만들어졌죠? 이거 이제 배워서, 크게 CPU는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컴퓨터 구조 배웠을 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ALU라고 합니다. ALU.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이제 보통 네모로 그냥 그리는데 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CPU는 ALU, Arithmetic Logic Unit, Arithmetic Logic Unit, ALU. 그러니까 Arithmetic이라는 거는 산수죠. 산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Logic이라는 거는 and, or, not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요런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어요. 이게 ALU가 여기 들어있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어 장치가 필요하죠. 제어 장치. 그래서 CU라고 해서 이거는 컨트롤 유닛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유닛. 그래서 ALU하고 CU하고 더한 거, 이게 바로 CPU예요. equal CPU다 이거지. 그러면 이 ALU하고 CU를 갖고 뭘 하느냐? 이제 한번 그 동작, 컴퓨터 동작하는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프로그램을 하나 짰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냥 뭐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해보자. C로 이렇게 짰다고 칩시다. A는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C로 짰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짠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가 이거 실행을 하겠죠. 이거를. 자, 만약에 여기 요거보다 더 먼저 앞에 A는 100 뭐 이렇게 있었고 B는 200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A는 100, B는 2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줄에 A는 B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프로그램에서.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가 CPU가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결국 이 프로그램이 요 안에 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요? 결국 A는 B 플러스 1이라고 내가 짠 프로그램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간다. 롬이라는 곳에. 롬. 이 롬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요즘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플래시로 이제 바꿀 텐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여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메모리에다가 이걸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거 A 더하기 A는 B 더하기 1 이렇게 저장할 수 있나요? 저장할 수가 없죠. 그죠? 왜? 이거는 이제 C 랭귀지니까 C 언어니까 하이 레벨 랭귀지니까 컴퓨터는 이게 하이 레벨을 몰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명령어로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한번 분해를 해봅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A 콜 100, B 콜 100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A라는 어떤 이런 변수인데 여기서 변수인데 이 변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주소에 이렇게 잡힙니다. 이거 번지수에 여기가 주소예요. 만약에 1000번지라고 치자고 1000번지. 1000번지에 A가 들어있으면 여기 A 이렇게 주소가 잡힙니다. 그래서 A 콜 100 이렇게 쓰면 여기 A에 100이 들어갑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100이. 만약에 여기 B 콜 200 그러면 여기 또 주소가 여기 방이 있어서 1002번지에 뭐 예를 들어서 1002번지라고 칩시다. 아이고. 여기 다시 왔네요. 1002번지라 1002번지 여기는 B 방에 변수가 있는 방인데 여기는 이제 20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물론 100이 들어가거나 200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을 하면 방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A는 B 더하기 1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요 A 프로그램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써있냐면 여기는 A는 100 만약에 B는 200 A는 B 플러스 1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프로그램이 이 메모리에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은 이런 걸 모릅니다. A는 B는 뭐 이런 걸 모른다 이거죠. 프로그램은 뭐를 아느냐? 프로그램은 마신 랭귀지를 안다. 기계어만 알아요. 기계어를 다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컴퓨터가 알아먹는 명령어가 있어요. 따로 명령어. 그러면 이 컴퓨터가 알아먹는 명령어는 뭐냐? 명령어는 그거는 이런 겁니다. 기계어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0101, 1010, 1010 이렇게 돼 있는 명령어를 알아먹는데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요렇게 생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한 줄짜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뭘 알아먹냐면은 뭐 이런 걸 알아먹는다 이거지. 만약에 add r1 1. 자, 요거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사람이 알기 쉽게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0111 0110 00 00 0 0 아이고 0000 000 1. 만약에 요렇게 요런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이거 이 인스트럭션은 누가 알아먹는 거냐면 컴퓨터가 알아먹는 기계어입니다. 근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요 뜻이에요. 요런 뜻. 이게 뭐냐? 앞에 있는 요 8개는 얘가 무슨 기능,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add, 더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해라. 여기 0000 이렇게 쓰면 이거는, 요거는 레지스타 1번에 있는 거를 더해라 그랬는데, 레지스타는 어디 있냐면, 여기 아까 요 컴퓨터 CPU 안에 위에 얘네들이 레지스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레지스타는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R1, R2 이렇게 레지스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32개쯤 갖고 있어요. 이거 아트메가는. 그래서 이게 R1, 레지스타 R1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쓰면 뭐냐면 이거는 숫자 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R1에 무슨 값이 들어있으면 요 값하고 1하고 더해서 add 해서 다시 R1에다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요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이 여기서 이 C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먹는 걸로 번역을 하면 요런 add 이런 명령어로 구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A는 B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만약에 요걸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고 그러는데요. 어셈블리 언어. 이 어셈블리 언어로 이 A는 B 더하기 2를 한번 써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move R1 골뱅이 아까 여기 이제 A가 여기 1000번지에 들어있고 A는 1000 B는 2000번지에 있다고 칩시다. 골뱅이 2000 0x 2000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0x 2000번지에 있는 내용을 R 안에다가 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B가 여기 2000번지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2000번지에 100하고 200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200이 요 200이 어떻게 오냐면은 샥 여기로 여기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이렇게 타고 슈 와가지고 여기 ALU에 여기 레지스타 R1에 여기 싹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B가 저장이 되니까 여기에 값이 200이 된다 이거죠. 200이. 자, 그러면은 이게 B가 이제 여기 온 거죠. 근데 여기 요걸 보니까 A는 B 더하기 1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기 갖고 온 거에다 1을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add R1 R1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에 B가 들어있죠. B가 200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거기다가 샵 1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R1하고 1하고 더해서 R1에다가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가 R1인데 200이 들어있으니까 200 더하기 1 하니까 201이죠. 이 201을 다시 요 R1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요 더하기 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 요 밑에 있는 ALU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요 200이 여기로 쏙 들어갑니다. 여기 이쪽으로. 그리고 1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1이. 그래서 여기 200이 들어오고 1이 들어와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여기로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요게 201이 나가는 거. 이 201을 다시 어디다 저장한다? 여기다 저장한다. R1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까는 200이었는데 이제 1을 더해서 201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201이. 예.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요거는 어떻게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개 B 더하기 1 한 거를 어디다가 갖다 놔야 돼요? 여기 A에다가 갖다 놔야 되죠. A에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스토어인데 이거 move라고 합시다. 이것도 move R1을 반대죠. 이번에는 move 골뱅이 1000 맞아요. 1000 콤마 R1. 자,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칩시다. 뭐 정확하게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R1에 있는 거를 1000번째에다 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R1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 여기서 아까 두 개 더해서 201이 있었잖아요. 201이. 그러니까 R1이 여기로 싹 가가지고 요거를 다시 여기 move 1000번째에다 갖다 넣어라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로 온 거를 슉 여기로 가서 요 램에 요 A가 있는 곳 여기 1000번째에다 갖다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A가 100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가 되냐면 A는 100이 이제 뭉개지고 A는 201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원래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A는 B 더하기 1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이 난 명령어들로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명령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게 실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에 요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 메모리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레벨의 프로그램은 이제 머신 어셈블리 랭귀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랭귀지인데 요거를 이제 다시 변환하면 아까처럼 1010 111 뭐 이렇게 되는 기계어가 됩니다. 이게 기계어가 여기 막 다 쓰여지게 되는데 그 기계어를 우리가 C에서 이렇게 짠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모니터에서 실제로 C 프로그램 짜잖아요. 그죠? 짠 거를 실행을 딱 시키면 뭔가 도는데 그게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거. 이거를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컴파일 한다고 그러죠. 그죠? 빌드 한다고 그러죠. 빌드. 빌드.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를 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파일을 해서 한다. 그럼 컴파일 한 거를 컴파일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1010, 1010 막 이렇게 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move r1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컴퓨터에 전원을 탁 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부터 한 개씩 갖고 와서 2000번째 있는 거 갖고 오래. 그 다음에 1을 더해래. 그 다음에 1 더한 거를 다시 A가 있는 곳에다 갖다 넣으래. 그러면 그게 뭐냐? A는 B 플러스 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여기 프로그램 메모리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CPU죠. 그죠? CPU가 여기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가져옵니다. 이거 가져오는 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A를 이 프로그램을 가져오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이제 만약에 0번지 여기 2번지 4번지 있다고 칩시다. 0번지에 있는 거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주소에다가 0이라고 주고 데이터는 안 주고 제어버스에다가 read 이렇게 줍니다. read read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얘가 슉 여기로 가서 0번지에 가서 0번지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0번지에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move r1을 골뱅이 2000 요 프로그램을 여기로 갖고 옵니다. 어디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가 아까 요 CU가 있다 그랬죠. CU가 이거를 싹 보고 요걸 이제 fetch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fetch 갖고 와서 요거를 싹 봅니다. 보니까 R1을 2000번지에 있는 걸 R1으로 갖고 오는 거네 라고 얘가 CU가 그걸 알아버리죠. 알면 어떻게 되느냐 2000번지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니까 이제 다시 이번에는 주소를 샥 여기로 내보냅니다. 주소 2000 0x 2000 요번에도
데이터 버스는 없고 리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이번에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램으로 갑니다. 램으로 가서 여기 2000번지는 여기죠. 여기 2000번지. 2000번지에는 여기 B가 들었는데 B에 200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200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데이터 버스로. 쭉 갖고 와서 그 200 어디다 갖다 넣는다? 아까 여기 있는 R1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아까 200. 아까 이거 설명했죠? 200이 여기. 그래서 200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거를 실행하면. 그죠? 두 번째 거 실행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여기 fetch를 해서 이거 갖고 프로그램을 또 갖고 와야 되겠죠. 두 번째 프로그램. 그래서 add r1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 CU가 보니까 이를 더하는 거네. 누구랑? r1이랑.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있던 여기 200이랑 이걸 ALU로 갖고 오고 1을 갖고 와서 두 개 더해가지고 어디다 넣는다? 다시 R1에다 넣는다. 이렇게 슉 가서 또 R1에다 넣는다.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201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한다? 세 번째. 이 프로그램을 갖고 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슉 갖고 와서 보니까 move R1에 있는 걸 1000번째에 갖다 놓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계산된 201을 다시 여기다가 주소 버스에 이제 1000 이렇게 주고 여기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버스에다가 값을 줍니다. 얼마를 줍니까? 여기 R1에서 갖고 있는 값 201을 주고 여기다가 write 이렇게 합니다. 이번엔 read가 아니에요. 1000번지에다가 201이라는 값을 write 해라. 이렇게 주소 데이터 제어버스에 하면 어떻게 된다? 이 1000이라는 값이 201이라는 값이 1000번지에 들어간다. 여기 있죠? 여기 1000번지. 여기가 이제 A가 있는 위치잖아요. 그죠? A의 값에서 쏙 들어간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됐어? B 플러스 1의 값이 200 더하기 1, 201이 A가 가리키는 1000번지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건데 이게 지금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미 배운 사람은 복습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CPU는 이제 처리하는 핵심 부분이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산술연산, 이게 ALU가 어리스메틱 산술연산, 그 다음에 논리연산, 로직, 이거 두 개를 처리한다. 그래서 ALU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제어한다. 그래가지고 CU가 있다고 그랬죠. CU, 컨트롤 유닛. 이거는 이제 명령어를 분석하고 뭐 제어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CPU. 보통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룰 CPU는 8비트 데이터 버스를 갖고 있는 CPU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메모리에서 값을 갖고 오는 단위가 8비트라는 뜻입니다. 8비트. 8비트는 이제 한 바이트죠. 한 바이트. 요거는 아마 다 논리 회로를 배웠거나 기본적이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아까 설명했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는 롬이라고 그러고 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건 read only 메모리입니다. read only 메모리. 약자는 read only 메모리. 읽기만 가능하다. 쓰기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프로그램은 한번 집어넣으면 응용 프로그램이건 뭐건 간에 이제 변하지가 않죠.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롬에다가 보통 저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롬이 아니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보통 많이 하는데요. 이 플래시 메모리는 사실은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잘 지우진 않지만 그래도 지우기도 가능한 그런 메모리입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롬에다가 저장하고 그럼 데이터는 계산된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디다 저장하느냐? 걔는 램에다 저장합니다. 램은 쓰기도 가능하고 읽기도 가능하고 아무렇게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랜덤 액세스 S자가 3개가 된대. 액세스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리드 라이트가 둘 다 가능하고,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전원을 껐을 때 리드 온리 메모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은 전원을 꺼지면 다 지워져요. 초기화가 된다 그런 얘기. 다시 키면 뭐가 될지 모릅니다. 값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전원을 끄면은 램에 있는 데이터는 다 날아가 버리죠. 롬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요거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EPROM 이런 게 있는데, 요걸 잘 보시면 여기까지가 여기 롬이잖아요. 그죠? 롬. 리드 온리 메모리. 근데 요 조금 EEPROM이라는 걸 조금 더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롬 프로그램 하는 거 말고도 잘 금방금방 지웠다 뺐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혹은 가끔씩이라도 이게 컴퓨터를 전원을 껐을 때도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여기다가 저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롬이 아니고 프로그래머블 롬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롬. 이 얘기는 뭐냐면 롬은 썼다 지웠다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P롬은 프로그래머블 하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만 해주면 리드라이트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P롬을 보통 컴퓨터 시스템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요 P롬이라는 놈이 쓰고 지울 수는 있는데 그걸 뭘로 지웠냐면은 이렇게 빗을 가지고 지웠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갖고 이렇게 쫙 빗을 쐬주면은 이게 지워지고 다시 거기다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머블 하긴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한 번만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여러 번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자를 하나 더 붙여서 erasable 지울 수 있는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여러 번 할 수 있는 필요입니다. 그래서 EPROM이라고 그럽니다. EPROM.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자외선을 쐬가지고 이걸 지웠다 맞다 해야 되니까 그거 귀찮아. 정기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전기가 전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접 지울 수 있게 여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거 이자가 electrically라는 뜻이에요. electrically. 전기적으로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한 롬이다. 그래서 EPR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메모리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제 아주 큰 메모리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들어가겠죠. 혹은 이제 SSD, USB 메모리 이런 게 들어가.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게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반도체예요. 반도체로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거가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로 만들어진 디스크다.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동그란 원이 디스크죠, 그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는 이렇게 윈체스터 디스크 우리가 저기 컴퓨터 뜯어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네모난 한 손바닥만한 이런 거에 이 속을 더 뜯어보면 이렇게 여기에 하드 디스크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안 쓰고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SSD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얘는 EEPROM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EEPROM이 발전해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어진 디스크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입출력 장치는 이제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소 어드레스 아까 말한 주소 데이터 주소 어드레스 데이터 또 컨트롤 제어 뭐 요것만 갖고 간단하게 IO를 모두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제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소 데이터 컨트롤만 갖고 제어할 수 있는 조금 똑똑한 IO 제어기, IO 컨트롤러를 또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메모리에 가서 1000번지부터 5000번지까지 야 그거 좀 디스크에다가 좀 옮겨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런 레벨의 명령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싹 줍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막 메모리에 가서 가지고 와서 디스크에다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좀 똘똘한 이제 부하죠, 부하. 예. 예. 요런 거를 이제 IO 컨트롤러, IO 제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설명을 좀 거의 많이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하는 그런 라인들, 그런 신호들을 이제 버스라고 그럽니다. 버스는 이제 다발이라는 뜻인데요. 다발을 어드레스 버스, 어드레스의 다발, 또 데이터의 다발. 데이터 버스는 8비트 이제 비트 단위로 움직이니까 만약에 8비트 단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데이터 버스의 그 신호선은 8개가 되고요. 8개.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버스는 요거는 이제 메모리의 크기를 나타내죠. 어드레스 버스가 만약에 16비트였다. 그러면 요거는 2의 16승까지의 메모리 크기를 이런 이렇게 있는데 이게 2의 16승계죠. 그죠? 16승계의 주소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주소에 이제 여기 말한 데이터 버스의 크기인 만약에 8비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길이가 이게 8빛이 된 거죠. 8비트의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갈 수 주소를 가리키 리드 라이트 뭐 이런 거 하는 건 뭐냐? 걔는 이제 또 제어버스죠. 그죠? 제어버스. 제어버스는 뭐 리드 라이트 신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싱크 신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스트로브 신호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뭐 전원 신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또 디버깅 신호, 이제 디버깅, 뭐 테스트를 위한 신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신을 위한 신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어 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면 마이크로 시스템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제어 버스하고 아까 메모리 버스하고 제어 버스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를 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요즘에 있는 이 큰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는 이 안에 아까 말한 여기 ALU, CU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미 어드레스, 데이터, 컨트롤 이런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붙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롬, 램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 아까 램하고 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IO 컨트롤, IO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는 IO 인터페이스가 한 개만 그렸는데 요즘 세대 이거 인텔 5세대 이제 코어 이게 아이코어 펜티엄 이후에만 아이코어 프로세서인데 여기를 보니까 IO가 어때요?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메모리는 이쪽에 붙어 있네요. 여기 있는 램. 램은 여기는 지금 없고 램이 지금 여기 붙어 있네요. 여기. 데이터 버스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바깥에다 붙여놨습니다. 바깥에.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데이터 버스가 되겠어요. 데이터 버스. 혹은 여기 또 이렇게 절이 한꺼번에 나가서 어드레스 버스도 여기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컨트롤 버스도 여기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여기 지금 이거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로 나갑니다. 여기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잘못됐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여기 지금 표시가 없으니까 플래시 메모리는 지금 이 아이코어 같은 경우는 플래시 메모리가 없어요. 플래시 메모리가 없이 여기다가 DRAM에다가 이 DDR이라고 그러는데 DRAM에다가 여기 다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도 여기다 저장하고 프로그램도 여기다 저장합니다. 프로그램도 얘는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IO 제어기가 하나 있다고 그 전에 그렸는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IO 제어기가 이게 다 IO예요. 이게 USB도 연결하고 SPI 통신도 하고 아이스퀘어 통신도 하고 또 여기는 보니까 여기 SATA 디스크하고도 연결하고 뭐 이래가지고 IO 제어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IO 인터페이스가 이쪽에 로직이 USB 연결하는 IO, SATA 연결하는 IO, SM 버스 연결하는 IO, SDIO 연결하는 IO, iSecureC 연결하는 IO 이렇게 IO가 굉장히 많다. 즉 이건 뭘 뜻하느냐? 얘도 이런 IO가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얘도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PC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니까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용량의 고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PC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얘도 아이코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안에는 뭐예요? 컨트롤러도 많이 붙어 있어요. 컨트롤러. 그러니까 얘는 기능도 세고 컨트롤러도 많이 붙어 있는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도 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도 된다. 즉 혼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이제 바깥에서 연결한 거를 실제 그림으로 보면 뭐냐면 요게 아까 말한 이제 아이코어 같은 거 이게 MCU나 혹은 MPU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깥에다가 다 IO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도 연결하고 요거는 이제 여기가 메모리 슬롯이죠. 메모리. 여기에 하나, 둘, 셋.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여기 컨트롤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IO들 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PCI 버스도 연결하고 이쪽에 이게 마우스 오디오 이런 것도 연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여러 곳에다가 다 연결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IO 컨트롤러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MCU도 되고 MPU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PC의 메인보드를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소프트웨어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입장에서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를 가지고 제일 크게 나누냐면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 우리가 PC를 이제 우리는 이제 PC를 공부할 건 아니니까요. PC는 공부할 건 아니니까 PC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자기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이 들어있는 PC가 아닌 모든 전자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OS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크게 내가 보기에는 이걸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OS를 갖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은 조금 복잡하고 기능이 큰 거,
하고 기능이 큰 거. 예를 들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해야 된다든지,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을 제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OS가 있는 곳에서 다뤄줘야 돼요. 보통의 경우. 근데 뭐 조그만 공장에 기계를 뭐 로봇팔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간단하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에 바퀴를 모터를 돌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OS가 이제 뭔지는 알죠? 이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약어는 다 알아야 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운영체계라도 그러고 운영체제라고도 그러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이제 이렇게 휴대폰에 운영체제가 있죠. 뭐가 있죠? 아이폰인 경우에는 iOS. 그죠?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그죠? 이게 OS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OS가 올라간 위에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돌린다, 앱이라고 그러죠. 앱. 그러면은 이제 이게 크게 밑에 기본 펌웨어, 그 다음에 OS,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이 기본은 바이오스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바이오스는 베이직, 기본이 되는 I/O, 인풋, 아웃풋, 베이직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스. 보통 이제 PC 같은데 처음 올라갈 때 뭐 윈도우 올라가기 맨 처음 직전에 이렇게 글씨 같은 게 몇 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파워업 뭐 이러면서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바이오스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무슨 얘기냐면은 OS 아래에서 OS가 올라가기 전에, 혹은 OS 없이 그냥 혼자서 독립적으로 도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이거를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이오스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거 없이 그냥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계층화된 것도 있고 혼합형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혼합형으로 된 건 잘 없어요. 보통 이게 바이오스 있으면 계층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그리고 보통 OS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그냥 바로 바이오스도 없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이걸 프로그램해서 바로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구조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봤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부는 CPU하고 메모리로 되어 있구나.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는구나. 요걸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속을 봤으니까 이제 겉을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종류는 크게 이제 요즘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이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얘는 이제 16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을 했죠. 32비트. 그래서 지금은 이제 64비트. 아주 특별한 경우는 128비트도 나오는데, 이건 많이 안 쓰고, 요즘 나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텔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거는 64비트입니다. 우리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중에서 제일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요 8비트짜리를 그냥 씁니다. 이 비트를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위스입니다. 데이터의 위스. 데이터의 폭이라는 거죠. 데이터가 한 번 처리할 때 몇 비트씩 처리가 되느냐, 즉 8비트, 한 바이트씩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바이트. 그러면은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크게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8051 계열, PIC 계열, AVR 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나온 순서는 8051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PIC 계열이 나왔고, 그 다음에 AVR 계열이 나왔습니다. AVR 계열이 제일 나중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뭐 기능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기능이 좀 많이 있고 조금 더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얘가 다시 백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얘네들도 다 비슷한 그런 이제 기능과 성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요 8051 계열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는데요.
이 픽 계열하고 AVR 계열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라이벌로 많이 썼는데 2016년에 픽 계열을 만든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에서 칩4가 2016년에 이 AVR 계열을 만든 아트멜사를 인수합병합니다. 인수합병. 예. 그래가지고 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칩사가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장은 전부 이렇게 접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저가의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장은 이 마이크로칩사가 다 잡고 있다. 주로 픽 계열과 AVR 계열이 다 잡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조금 고성능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럼 누가 잡고 있느냐? 얘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ARM사가 잡고 있다. ARM. 어드밴스드 리스크 마신, 이거 약자인데, 이 ARM사가, ARM은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ARM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이제 영국 회사인데요. 쭉 크다가 이 AR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무서운 회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회사고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컴퓨터 구조를 만들어요. 컴퓨터 구조 설계를 합니다. 컴퓨터 구조를 설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옛날에 인텔 있었죠. 인텔은 이제 8051 시리즈, 펜티움 시리즈, 그 다음에 i 시리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PC에 쓰죠. 그죠? 근데 인텔은 이 PC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CPU를 얘가 다 장악했는데, 인베디드 시스템, 아까 말한 대로 PC가 아닌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 MPU하고 MCU는 인텔이 잡지를 못했어요. 인텔이 없어요. 인텔은 못해. 누가 잘하느냐? ARM이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물론 8비트짜리는 AV 8비트짜리는 픽사가 잘한다고 그랬죠. 픽사. 그 다음에 아트멜사인데 이거 가졌으니까 어쨌든 픽사가 잘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8비트고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중에서 로우 레벨은 픽사가 잡고 있고 하이 레벨은 ARM사가 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ARM사가. 근데 이 ARM이 굉장히 무서운 회사인 게 뭐냐면은, 이 ARM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아키텍처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든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먹는데, 반도체를 만들지는 않아요.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도 만들지 않고 CPU도 만들지 않고 이걸 만드는 회사를 이제 팹사라고 그러는 팹인데, 이거 만드는 회사, 그 CPU하고 메모리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삼성하고 애플에서 만듭니다. 애플에서 자기네 이 칩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리가 많이 달린 이런 칩들을 막 만드는데, 삼성, 애플 만드는데, 이 칩에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게 ARM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팔아먹냐? 칩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아니고 라이선스를 받고 그 속에 있는 구조를 다 그냥 보냅니다. 파일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삼성, 애플, 이게 모바일,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삼성하고 애플 쓰잖아요. 휴대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다 암코어가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암코어가 들어있어요. 그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ARM의 A 시리즈를 갖고 있는데, 이 A 시리즈가 모바일에 쓰는 거예요. 모바일에. 휴대폰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 팔을 때마다, 예를 들자면 1불이나 2불씩 삼성하고 애플이 휴대폰 한 개 팔을 때마다 누구한테 돈을 내야 되느냐? ARM사한테 로열티를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로열티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하나 팔으면 1000원을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1000원을. 하나 팔을 때마다 1000원씩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애플이 1억 개를 팔았다고 칩시다. 1억 개를 각각. 그럼 1억이니까 1000원이니까 1달러잖아요. 1달러를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졸지에 1억 달러를 받는 거예요. ARM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삼성하고 그 애플한테 각각 1억 불씩 받아요. 1억 불.
1억 뿌리면 얼마야? 1000억이죠, 1000억. 1년에 1000억 해야지 2000억씩 들어온다. 그 얘기 2000억씩.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파란 대가로 그렇게 한다 이거지. 파란 대가로. 그러면 1억 개만 팔겠어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10억 개를 판다. 그러면 1조씩 들어오는 거예요, 1조씩. 굉장히, 무섭고 아주 멋있는 회사입니다. 아주 부러운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이 회사를 누가 인수했냐면 2016년에 소프트뱅크 일본이죠. 이거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의 이제 그 대표는 누구냐면 손정희입니다. 손정희. 우리나라 이름이 손정희고요. 사실은 이제 일본인인데 제1교포입니다. 제1교포 3세인가 2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cm 3cm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정희를 근데 손마사요시 어쨌든 한국계라는 거죠. 이게 소프트뱅크의 적인데 이 사람이 그 일본의 IT계의 대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서 2016년에 5년 전에 이 암을 40조에 사요. 40조. 엄청나죠? 40조를 주고 투자를 하고서 그냥 얘를 사버립니다. 야, 이 암이라는 회사 분명히 엄청나게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그냥 확 쏟아부어가지고 그걸 삽니다. 40조에. 다들 너무너무 놀랐어요. IT 있는 사람들이. 저 돈을 주고 저렇게 사다니. 한 큐에 그냥 사버린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손종이 대단한 사업이다 그랬고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아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왜? 나중에 AI 머신이라든지 이게 성장 잠재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 뭐가 터졌죠? 네. 코로나19가 코로나19가 딱 터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IT가 흔들흔들하고 뭐 지금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성장이 금방금방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또 뭐를 했느냐? 뭐 비전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조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온갖 곳에다가 막 덩치 크게 투자를 막 하는 거를 이런 거를 벌렸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걸로 처음에는 굉장히 세지고 잘 되고 이래가지고 됐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약간의 흔들거림이 발생했습니다. 왜?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100조를 갖고 투자한 회사 중에 우리나라 회사도 하나 있어요. 뭘까요? 누굴까요? 이게 지금 쌍방향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거는 쿠팡입니다. 쿠팡. 쿠팡에다가 손정희 회장이 통 크게 3조 예를 들어 2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3조쯤을 갖다가 팍 쏴버렸어요. 여기다가 잘해보세요. 내가 3조 투자할게. 투자를 확 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그냥 돈을 확 받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물류를 한국에 있는 물류 뭐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은 이제 이거를 인텔리전스 AI를 이용해가지고 막 물류 이런 걸 잡겠다 이렇게 막 설명을 잘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물류로 확 잡아가지고 뭐 새벽 배송 뭐 로켓 배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동네 인터넷 시장을 인터넷 쇼핑몰 시장을 확 잡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뭐 옥션 그죠? G마켓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 쿠팡은 옛날에 누구랑 경쟁을 했냐면은 뭐 누구예요? 위메프 그 다음에 뭐 티켓몬스터 뭐 이런 데하고 이렇게 저기 쿠팡에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그냥 옥션 G마켓 뭐 11번가 뭐 이런데 쓱닷컴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이런 쪽하고 이제 경쟁을 하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 아까 말한 이 3조를 받아서 조 단위로 통 크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켓 배송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현재는 쿠팡 이퀄 나머지 다 더한 거 옥션 G마켓 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한 거 다 더한 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엊그저께 그죠? 저기에 올렸죠? 저기 미국의 나스닥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그래가지고 얼마를 조달했느냐? 돈을 10조를 조달했어요. 10조를. 쿠팡이 10조를 조달해서 이제 또 돈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계속 뭐 투자 받고 뭐 이렇게 하다 계속 적자예요. 적자. 쿠팡은 이제 흑자를 안 내고 적자로 왔는데 이게 대마불사 해가지고 큰 놈은 점점 더 크게 놉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스닥에 등장해서 이제 10조를 했으니까 이제 뭐 더 크겠죠. 이제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하겠죠. 예. 하여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옆구리로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소프트뱅크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소프트뱅크가 참 암을 임수했다 그래서 암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제가 얘기해서 했었죠. 근데 작년에 이 암을 다시 팝니다. 누구한테? 미국에 있는 엔디비아라는 곳을 파는. 엔디비아는 뭐죠? 그래픽 회사죠. 그래픽 만드는 회사.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뭘로 뜨냐면은 자율주행, 자율주행 이런 거 하는데 엔디비아의 그래픽 프로세서가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떴는데 엔디비아가 갑자기 그래서 그쪽으로 떠가지고 그래픽 프로세서로 많이 떠가지고 엔디비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막 하니까 이제 소프트뱅크의 암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소프트뱅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막 이쪽 저쪽에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막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큰 거를 팝니다. 이 암을 40조나 되잖아요. 그죠? 이 암을 맞나? 제 기억으로는 맞는데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엔디비아한테 파니까 엔디비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거 이제 지금 여기 좀 형세가 안 좋으니까 그거 돈 웃돈 얹어서는 내가 못 사고 옛날에 당신이 산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똑같이 40조로 산 거를 프리미엄을 못 붙이고 그냥 40싼 값에 사는 거고 손종인 회장은 현금을 바로 또 이렇게 구입받아 이거 40조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엔디비아 아니면은 그래서 팔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작년에 인수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물론 완전 인수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반독점 뭐 이런 거에 지금 제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렇게 어쨌든 그 동네에 유명한 회사들이 엔디비아한테 이게 엔디비아는 지금 그 PC, CPU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이쪽에서 이거 지금 암까지 가져와가지고 같이 만들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는 작년에 발표를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옆으로 좀 샜는데 결론은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고요. 결국 이 암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건실하고 큰 회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암코어가 무섭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코어는 전부 암입니다. 그러면 휴대폰에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에도 OS가 들어가 있는 성능이 좋은 그런 MPU나 MCU는 다 암이에요. 이게 요즘 나오는 이 암이 만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암코어라고 그러는데 암코어의 요 이름은 코어텍스라고 합니다. 코어텍스. 닉네임인 거죠. 프로젝트 네임 코어텍스라고 하는데 이 코어텍스 중에서 시리즈가 3개가 있습니다. A, R, M 이것도 암이죠. 그래서 A 요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위주 그래가지고 얘가 휴대폰 모바일이죠. 모바일 쪽에 A 그 다음에 R은 요건 이제 리얼타임용입니다. 리얼타임용으로 이거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미션 크리티컬 할 때 이 리얼타임을 쓰죠. 즉시 응답해야 되고 금방 바로 죽으면 안 되고 이런 거 할 때 리얼타임 쓰는 이건 이제 고급이죠. 그 다음에 M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이제 마신이라는 거의 약자로 마신
인베디드 시스템에 이 M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코아텍스 M을 프로젝트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이제 그 저기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데 하고 이제 하면 용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지금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거의 이 용역할 때 쓰는 프로세서가 이 코아텍스 M입니다. 코아텍스 M. 코아텍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쪽 길로 인베이드 시스템 쪽에 뭐 하드웨어를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하거나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암화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암화는 안 배우고 조금 전에 얘기한 AVR을 배우겠죠. AVR, AVR, 아트메가 128을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아트메가 128에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기본을 배우고 이걸 배운 다음에 조금 더 고급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32비트 코아텍스를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요거 잘 기초를 잘 닦은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이것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몇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죠. 잠시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요.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식 잘 하셨죠?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메모리, 명령어 뭐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그 메모리 연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구조가 있어서 이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참 그거 하기 전에요. 그 최초의 컴퓨터가 옛날에 이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1946년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이게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최초의 컴퓨터인데 이거를 이제 진공관으로 일단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거 없을 때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이 이게 조그만 작은 사칙 연산을 하는 계산기를 하나 처음에 만든 게 이게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다가 막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꼽고 전선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1946년에 만들었는데 이 46년 되기 전에 1945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런 컴퓨터가 스토어드 프로그램을 하면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계산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범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스토어드라는 얘기는 이제 내장된 이런 얘기예요.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얘기인데 뭐가 속에 들어있냐? 프로그램이 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머신을 만드는데 이거죠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요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느냐? 메모리에다 집어넣는다.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프로그램이 들어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누가 실행하느냐? 이 바깥에 있는 아까 말한 ALU라든지 뭐 CU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 메모리에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내가 짠 프로그램 여기다 프로그램 막 짜놓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A는 B 더하기 1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얘가 이걸 프로그램을 샥 갖고 와서
이거 A, B를 갖고 와야 되겠네. 1을 갖고 와야 되겠네. 2라고 B를 더해서 어디다 A라는 곳에다 갖다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 폰 노이만입니다. 폰 노이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메모리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잘 저장을 해놨다가 이거를 이 CPU가 이 메모리에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아까 했었죠. 버스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주소, 그다음에 요거 데이터, 주소, 어드레스,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는 제어 버스라고 그랬죠. 컨트롤. 이렇게 세 그룹을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 짜놓은 거를 얘가 샥 가지고 와서 여기서 번역해 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막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그 논문의 기초를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렇게만 근데 이 폰 노이만 이걸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요. 아키텍처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아키텍처가 돼 버렸고 이 컴퓨터 아키텍처는 오늘날 지금 21년이죠. 2021년 오늘날에도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따른다.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뭐 데이터 플로우 머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별로 쓰이지 않고 결국 이 사람이 만든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어드레스 데이터 컨트롤을 갖고 처리를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든 컴퓨터를 만든 이 근간이 된 겁니다. 이 컴퓨터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까지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로 모든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이제 그렇게 됐구나라는 거 아는데 그럼 하버드는 뭐야? 하버드는 뭐냐면 사실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플러스 알파 조금 뭘 더해가지고 기본은 벗어나지 않고 기본은 그대로 지킵니다.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그대로 지키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해서 새로운 거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아키텍처를 컴퓨터 아키텍처 제안을 했어요. 하버드에 있는 이제 교수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보니까 이게 뭐죠? ALU하고 여기 CU가 있죠, 그죠? CU, ALU하고 CU가 여기로 가서 메모리에 샥 가서 인스트럭션 메모리 이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데이터 메모리 이거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세 개의 그룹이라고 그랬죠. 세 개의 그룹. 어드레스 주소. 그다음에 요거 데이터. 요거 컨트롤. 이렇게 세 개의 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 전체가 메모리 전체가 어드레스, 데이터, 컨트롤, 제어 이렇게 세 개의 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폰 노이만이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아키텍처를 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뭘 만들어냈냐면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은 내가 짠 프로그램 막 갖고 오죠. 그죠? 근데 프로그램 속에서 뭐 A는 B 더하기 1 아까처럼 이건 데이터란 말이야. 이런 데이터들은 프로그램 속에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계산된 결과는 어디에 돼야 돼요? 어디 다른데 램에다가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계산된 결과를 집어넣는 거하고 이 프로그램은 별개다. 즉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는 별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나눠 놓습니다. 어떻게 나눠 놓느냐? 이렇게 나눠 놓는다 이거지.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있었던 요 데이터가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그리고 뭘 하느냐? 주소, 데이터, 제어, 이스노가 여기도 생긴다 이거죠. 주소, 데이터, 제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갖고 오고 A 쪽에서 갖고 오고 프로그램은 데이터는 여기 B 쪽에서 갖고 옵니다. 데이터는.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프로그램을 갖고 올 때 데이터도 동시에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따로따로 두면 프로그램을 갖고 오면서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을 없앨 수 있다. 당연히 양쪽으로 하니까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왜 아직도 폰네임만을 쓰느냐? 폰네임만도 쓰고 하버드도 쓰는데 왜 두 개 다 씁니다. 그럼 뭐가 어떤 단점이 있느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선이 몇 개예요, 이게 그룹이. 아까는 한 개만 썼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쓰니까 로직이 많이 들어가죠, 로직이. 로직이 많아지고 올라가고 또 복잡해진다. 예, 제어가 복잡해진다. 그런 얘기. 제어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하버드를 쓰는 데도 있고 폰트니만을 쓰는 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아트메가 128을 쓰는데 아트메가 128은 무슨 구조다? 이거 왜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하버드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트메가 128은 하버드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보지다. 그 다음에 시스크하고 리스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본 거냐면은, 요 시스크는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라는 뜻이고요. 리스크는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이 컴플렉스라는 얘기는 복잡하다 그런 얘기고요. 복잡한데 뭐가 복잡하냐? 인스트럭션, 이 명령어예요. 아까 명령어 얘기했죠. 이렇게 뭐 move R1을 골뱅이 A에다가 옮겨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기계어, 이게 이제 명령어라고 합니다. 이걸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스트럭션이 개수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누가 쓰느냐? 인텔에서 한 뭐 8080 펜티엄 시리즈, i 시리즈 이렇게 PC에서 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컴플렉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듀스도,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명령어를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브를 하더라도 여기 위에는 명령어가 무브가 무브 레지스타 무브, 그 다음에 뭐 스택 무브, 그 다음에 뭐 PC에서 무브하는 거, 뭐 그 다음에 값을 무브하는 거, 뭐 이래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브만 해도.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무브를 단순화시켰다. 무브는 두 개밖에 없다. 무브는 레지스타 무브하고 이미디어트 무브. 그러니까 값을 그냥 1 이렇게 숫자를 쓰는 무브하고 R1, R2 이렇게 쓰는 거 뭐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어쨌든 단순화시켜서 쓴 프로세서를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컴플렉스는 명령어가 많으니까 이런 명령어 다 더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다 이거지. 이거는 명령어 개수가 많다 그런 얘기고, 얘는 명령어 개수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다. 그런데 명령어가 적은데 그럼 명령어가 적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명령어는 적으니까 그 대신 이제 명령어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복잡하게 한 번에 하는 거를 얘는 나눠서 해야 돼. 두 번에. 그죠? 두 번에 나눠서 해. 그러면 얘는 한 번에 할 거를 얘는 두 번에 하니까 더 느린 거 아니야? 두 번에 하니까 그렇죠. 느리죠. 당연히 느리겠죠. 느리게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얘도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뭐를 하냐면은, 요건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거를 요로 쭉 프로그램을 ALU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이렇게 CU로 싹 가져오는 걸 이거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 가져오는 거. 가져온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얘가 뭐가 들었냐, 무슨 명령어냐 이렇게 보는 거를 디코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디코드. 요건 패치, 요거는 디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본 다음에 이게 더하기네, 계산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걸 이제 execute라고 합니다. execute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면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장하는 거는 이제 result라고도 그러고, 뭐 store라고도 그러고, 뭐 어쨌든 execute to라고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4단계로 나눠져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인스트럭션이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를 할 수가 있냐면,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fetch, 이게 어떤, 이게 1번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번지에 있는 걸 여기 이제 비교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야지만,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첫 번째 가져온 명령어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요거는 이제 내부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CU에서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바깥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부에 들여다볼 때,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을, 2번 프로그램을 여기 패치한다, 그 얘기예요. 패치. 가지고 온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두 번째 거는 주소, 어드레스, 데이터 이걸 바깥에다가 내보내가지고 두 번째 코드를 읽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내부를 실행할 때, ALU를 실행을 할 때, 얘는 두 번째 있는 애를 디코드한다, 그 얘기예요. 2번을 디코드한다. 이렇게 중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복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파이프라이닝이라고 그런다. 파이프에 계속 이렇게 라인을 형성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그럽니다. 이 파이프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한꺼번에 그 다음 세 번째 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거에는 여기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실행할 때 여기는 세 번째 걸 또 갖고 올 수 있어요. 3번을 fetch.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까지 나눌 수 있는 개수만큼 곱하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4단계가 되니까 곱하기 4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4배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 근데 이게 맨날 되진 않겠죠. 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쭉 가다가 보니까 브랜치, 야 점프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다음 이거는 한꺼번에 병행해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뛰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깨집니다. 파이프라인을 깨진다고 그러는데, 파이프라인이 브레이크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은 4배가 안 되고 다시 1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내면 어쨌든 한 2~3배 되니까 결국은 이 리스크도 시스크에 못지않게 성능을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방식으로 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시스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보니까 리스크가 장점이 많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장점을 따다가 시스크가 점점점 리스크화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처음에는 무조건 짧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좋게 조금 더 명령을 조금 더 만드는 게 효율적이겠어.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비슷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근래에는 기술 발전이 자꾸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시스크하고 리스크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장단점을 서로 이제 갖다가 쓰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랜덤 메모리, 리더니 다 얘기했습니다. 램 놈은 얘기했고요. D램하고 S램 얘기를 했는데, D램하고 S램은 뭐냐면, 이게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리 중에 램 중에 D램이라는 거는 이제 다이내믹 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기능을, 컨덴서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충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캡이에요. 캐패시터를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캐패시터에다가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면 1이나 0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메모리를 만드는데요. 이 캐패시터 형식으로 이 메모리를 만들면 캐패시터는 자연 방전을 해서 1이라는 게 있으면 한참 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방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게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는 0이 되기 전에 여기 1을 갖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이걸 읽어봅니다. 그래서 읽어봐가지고 1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라이트를 해요. 다시 충전을 해가지고 1이라고 하면은 쌩쌩하게 되는 거죠. 그죠?
100%에서 쭉 내려가다 한 70% 정도쯤 됐을 때 다시 읽어보니까 얘는 1이야. 그럼 다시 충전. 그럼 다시 100%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돌면서 요 값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 걔를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리프레시. 그래서 이 다이나믹 램은 리프레시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불편한 거를 왜 리프레시를 왜 자꾸 하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액세스 시간이 빠르고 액세스 시간이 액세스 시간이 빠른 게 아니라 크기가 집적도가 높아요. 집적도가. 그러니까 집적도가 높고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를. 그러니까 쓰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같은 집적도에는 값이 쌉니다. 값이 무척 쌉니다. 무척 싸다. 뭐에 비해서? SRAM에 비해서. 그러면 SRAM은 뭐로 만드느냐? SRAM은 스태틱 램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플립플롭을 갖고 만듭니다. 플립플롭. 이게 디지털 로직 할 때 배웠겠죠? 즉 레지스타를 갖고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레지스타. 저장 장치에 이거는 플립플롭은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뭐 이런 거를 서로 피드백 시켜서 뭐 예를 들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전에 뭐 배웠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좀 잘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출력을 입력으로 다시 피드백 시켜가지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플립플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소자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얘는 캐패시터가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니까 값이 비싸다. 근데 얘는 장점이 뭐냐? 얘는 빨라요. 반도체 소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도 빠르고 액세스 시간이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럴 때는 SRAM으로 조금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용량이 클 때 큰 거를 저장하고 그럴 때는 이제 DRAM으로 만들고 용량이 조그맣고 빨리 하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SRAM으로 만듭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EEPROM 이건 아까 설명했죠 다. 이 EEPROM 중에서 조금 개량화 돼가지고 바이트나 워드 단위로 쓰지 못하고 이 블럭 단위로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만든 EEPROM이 있는데 걔를 플래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SB 메모리라고 이렇게 쓰는 거 걔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예요. USB 메모리.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SSD 컴퓨터에도 SSD라고 부팅이 굉장히 빠르고 속도가 빠르게 금방 올라오는 거 있죠. 그죠? 얘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쓰는 겁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에요. 플래시 메모리로 그 디스크를 대신해서 만든 거 그거를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회로 그쵸. 요거는 이제 뭐 안 하겠습니다. 전기, 도체, 부도체, 반도체, 전류, 전화 이거 다 알겠죠. 그죠? 읽어보면 되고 전력, 직류, 교류. 디지털 신호에는 하이, 로가 있다. 그래서 하이는 보통의 경우 이제 그 TTL 로직을 쓰면 이건 이제 플러스 5V가 될 거고요. 이걸 이제 하이라고 그러고 또 로직 단위로는 1 이렇게 씁니다. 그죠? 혹은 또 VC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VCC. 그 다음에 로라고 그럴 때 얘는 이제 그라운드를 말하죠. GND. 그라운드를 말하고 혹은 로직 레벨로는 0을 보통 말합니다. 0. 그리고 얘는 아까 말한 대로 GND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로직 중에서 이 트라이 스테이트, 이걸 이제 트라이, 세 개다 그래가지고 트라이 스테이트라고 보통 발음을 하는데요. 쓰리 스테이트라고도 그러고. 요건 뭐냐? 요거는 플러스 5V도 아니고 GND도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상태는 뭐냐? 이 상태는 그냥 뚝 떨어진 전선 같은 상태. 전선인데 전기가 안 통하고 싹 또 가위로 잘라진 것처럼 덜렁덜렁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가 트라이 스테이트입니다. 이거는
5V도 아니고 0도 아니고요. 근데 그 대신 여기는 이제 뭐가 뜰 수 있어요. 여기 노이즈가 찰 수가 있겠죠. 이건 나중에 트라이스테이트가 나오면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스테이트 상태는 여기 이제 칩이 있는데 여기 선이 있는 신호가 있는데 A라는 신호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5V 뭐 그라운드 이런 게 연결돼 있지 않고 다른 신호 시그널이 여기 또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뚝 끊어졌다 이렇게. 그럼 얘는 불안한 상태예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근데 디지털 로직에서는 무조건 얘가 0 아니면 1이어야 됩니다. 5V 아니면 그라운드여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해주는 로직이 나중에 필요하게 되는데 뭐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풀업, 풀다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 이거를 트라이스테이트 상태 혹은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합니다. 하이 임피던스. 하이 임피던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임피던스 저항이라는 저항. 저항이 높죠. 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무한대 저항이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진수, 십진수 이거는 다 안다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잘 모르면은 따로 공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enable, disable, active로 active high 그랬는데 뭐 active high 보통 신호는 만약에 reset 이렇게 신호에 아무런 표시가 있고 영어만 있으면 얘는 하이일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만약에 리셋이라는 신호가 있을 때 아무 표시가 없으면 얘는 이 신호가 여기 리셋 여기 신호가 있는데 여기에 리셋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을 줘야 된다. 하이를 줘야지만 리셋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그 마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뒤에다가 이렇게 스타 마크가 있거나 혹은 위에다가 바 마크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액티브 로라는 뜻이에요. 액티브 로. 액티브 로는 뭐냐? 0일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0일 때. 0 혹은 그라운드 GND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여기 이런 마크가 있으면 여기 0을 주면 리셋이 돼 버려요. 아시겠죠? 의미를 그렇게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리 용량을 나타낼 때는 바이트. 바이트 단위로 할 때는 대문자. 그다음에 비트 단위로 할 때는 소문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 단위가 있는데 계량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10의 세제곱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래서 1000, 10의 세제곱 1000 그러면 킬로, 10의 6제곱 메가죠. 메가 100만. 그다음에 기가 그러면 10의 9제곱 10억 단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10의 세제곱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요즘에 막 이런 말까지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이런 말들도 가끔씩 씁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작아지는 거는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 10의 마이너스 9제곱,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 피코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캡을 쓸 때, 캐패시터 쓸 때 피코 단위의 캡도 씁니다. 마이너스 12승까지 이렇게 있다. 이거 다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단계 1장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과제로는 이진법, 힘육법, 약어 외우기, 모든 약어 다 외우고 계량단위 외우고 여기까지. 이거는 외우는 숙제니까 실제로는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꼭 외우라는 뜻으로 내가 과제로 냈고요. 실제로는 1장의 연습 문제를 풀어서 이 캠퍼스에 다음 주까지 형식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이제 암흑에 신 xx 다시 학번 뭐 이게 모르겠어요. 몇 자리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학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장 요런 파일 이름으로 요거는 이제 한글 파일도 되고 워드 파일 워드 파일도 되고 뭐 텍스트 파일도 되고 다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드나 독 혹은 뭐 PPT 뭐 이런 걸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이 만약에 나중에 여러 개가 필요하게 되면 이걸 묶어 가지고 .zip 파일로 나중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파일이 한 개밖에 연습 문제 풀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글 파일이나 독 파일이나 PPT 파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은 저기다 올리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캠퍼스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혹은 이메일이나 PPT로 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